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조업에서 이게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은 숫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ETF 명에 글로벌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번 수익 전부에 15.4% 세금이 부과되겠구나. 근데 오늘 출연자 한 분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플러스 ETF죠? 네, 맞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우종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 테크주 중심으로 ETF 많이 운용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HBM, 사실 이제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 길어요. 아니, 길죠. 왜 ETF 이름이 길어?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애칭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한 10여 분에게 커피 쿠폰을 쏴드립니다. 요거 근데 나온 지 좀 돼서 애칭이 있어요? 시장에서 불리는 애칭? 풀글반? 요거는 뭐 부르시는 분 마음이에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 여러분 댓글로 애칭 좀 적어주세요. 저희가 또 커피 쿠폰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산업의 사이클을 볼 때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기존과는 다른 질적으로 아예 다른 국면에 진입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좋습니다. 있는데 일단 첫째는 엔드 유저인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추이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이제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에서 서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캐펙스를 진짜 꾸준히 증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4사가 한화로 500조 정도로 캐펙스로 지출을 하였고 올해는 약 1000조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2배.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추이가 올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7년, 28년까지 꾸준하게 증액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빅테크들이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해서 증액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닝콜에서 저희가 그 캐펙스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더 쓸지 대충 유추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빅테크들의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 빅테크들이 투자를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 지출 경쟁이 저희가 보기에는 메모리 수요의 근원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출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또 질적으로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메모리 산업이 붐앤버스트가 있었고 사이클이 좀 심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게 ATA라고 불리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기존에도 ATA는 존재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단순히 얼마만큼 사겠다 수준의 느슨한 계약이었다면은 네. 최근에는 그 하이퍼스케일들이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심지어 지분 투자 형태로 이제 캐펙스까지 직접 지원하겠다고 제시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계약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태원 회장이 5년 후에 생산 능력 2배로 늘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네, 누구 맞습니다. 돈으로 얼마큼 늘릴 거냐도 사실은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우리가 장기간 얼마만큼 물량을 사겠다라고 했던 그 빅테크들이 실제 생산 라인 증설에 대한 투자까지도 약속을 하는지 이것도 봐야죠. 맞습니다. 빅테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메모리가 점점점 AI 시대에 중요해지면서 그 메모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이 빅테크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GPU 가격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칩 내 메모리 비중을 보시면 예전 모델은 한 50% 정도였다면 베라루빈 200에서는 뭐 62% 그리고 최근 거는 77%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UBS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뭐 $1,600 정도로 상향한 거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리포트를 발간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 제공해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많이들 느끼고 계실 텐데 블랙웰에서 또 베라루빈에서 점점 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그 관련 기업들 주가 상향 요인이 계속해서 또 선순환이 또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전망치도 그러면 다 잘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건 어떤지도 좀 따줄 수 있어요. 사실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과거에 사이클 산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렇게 PER을 높게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네. 주요 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그 영업이익을 비교 분석한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그 파란색 점이 시가총액이고 박스가 이제 영업이익인데 사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다른 빅테크 수준에 못지 않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그 빅테크들에 대비해서 뭐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가 저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는데 이익이 어떻게 보면 더 낮은 기업들보다 더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메모리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그쵸. 인식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고 근데 이제 AI 시대에 들어들면서 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아직 시장이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은 서서히 그래도 PER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행 PER 뭐 한 7배까지는 이제 평가받고 있고 맞습니다. 뭐 목표 주가 이제 막 10배 그 이상 막 이렇게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사실 사이클이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쵸. 사이클은 진짜 영원할 수 없고 네.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조정도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지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케이펙스 투자, 그 다음에 ATA의 구조 변화, 그 다음에 GPU 내 메모리 비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대비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이 4가지를 함께 보시면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그거를 투자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의 투자, 그 다음에 장기 계약, GPU 내에서의 메모리의 비중, 그리고 저평가, 밸류에이션까지 이 4박자. 네, 맞습니다. 콩짝콩짝 4박자. 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막 반도체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개별주보다는 또 ETF로 쌓아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특히 일반 메모리보다는 HBM이고 그 한화자산운용에도 그 플러스 네. 글로벌 HBM 메모리 ETF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게 다른 ETF들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반도체 ETF들을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ETF들에서 싸움은 나머지 50%, 나머지 비중을 어떤 종목으로 채울 거냐. 이게 조금 관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3가지의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샌디스크도 이제 최근 리밸런싱을 통해 편입해가지고 한 4, 5%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상품이 다른 상품과 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제 메모리 산업의 구조 자체가 다른 반도체 섹터와는 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섹터랑 완전히 다르다. 맞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뭐 파운드리도 있고 다양한 섹터가 있지만 그거와는 조금 메모리 반도체는 다르다. 메모리 반도체 마켓 쉐어를 보신다면은 메모리 시장이 그 전 세계에서 강력한 독과점 구조를 가진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치킨 게임 통해서 다들 쓰러졌고 맞습니다. 세계 살아남았죠. 맞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D램 시장 점유율과 낸드 시장 점유율을 뽑아왔거든요. 이제 트렌드포스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26년도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과 낸드 시장 점유율 뭐 2개를 합쳐서 하죠.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실제로 이 저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약 90%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 쉐어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시장에서는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산업 전반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 3개 기업에 투자한다면은 메모리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뭐 3, 4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네. 거의 3, 4가 독과점 하고 있으니까 투자도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예.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인 기업을 네. 한번 찾아보고 왔어요. 네네네. 총 14개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3개가 이제 다 메모리. 그렇죠. 대부분이 반도체고 빅테크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가가 확 뛰면서 1조 달러 그렇죠. 클럽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마켓시어 90% 차지하는 3사가 나란히 다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받고 있는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것도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3사가 어떻게 경쟁자잖아요. 사실은 그 시장에서는. 아, 그쵸.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또 보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 3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경쟁자 구도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메모리 회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예. 세 회사가 이제 고객군과 제품군이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라는 정책적 강점을 바탕으로 북미 하이퍼스케일러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강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회사가 약할 때는 또 다른 회사가 채워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마이크론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많이 사는 종목 항상 상위에 오르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혹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마이크론의 투자 포인트는 이러한 거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에 구조적 병목을 쥔 미국 본토 유일의 디램 제조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본토에서 하나 살아남아 있죠. 맞습니다. 유일하게 디램으로. 하나 네. 디램으로 살아있는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최근에는 시총 1조 달러를 넘었지만 그 이익 궤적을 보면은 여전히 저평가 논쟁이 조금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그 그로스 마진이 기존에 과거 몇 년 전에는 27%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팔아가지고 마진율이 27%였는데 네. 최근에 83%까지 점프하는 이 구조적 마진 시프트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이익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이크론도 엄청 남겨 먹습니다. 네. 거의 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와, 여기는 80%를 넘었어요. 네. 제조업에서 이게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은 숫자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론도 사실은 삼성전자처럼 HBM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좀 뒤처졌던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 진입은 했죠. 진입은 네. 기존에 다 했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HBM 자체가 상당히 비싼 제품이에요. 디램 한 개를 만들 자리에 뭐 웨이퍼 HBM 그쵸. 같은 경우는 뭐 3-4배가 더 들어가니까 만들기가 쉽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급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이 24년 말에는 9% 정도였는데 25년 말에는 이제 21%까지 빠르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엔비디아의 4세대 GPU인 뭐 베라루빈의 HBM4 12단 36GB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또 뒤처진 거 아니고 맞습니다. 또 따라오고 있고 이게 또 하이닉스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경계되는 포인트이긴 한데 ETF로 안에서 싸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나 이겨라. 맞습니다. ETF가 그래서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주가가 갈 때는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또 이제 메모리 산업에서 보면 이게 참 이익 변동이 과거에는 컸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앞으로는 과연 예측 가능한 루트로 갈 것인가 이것도 조금 고민되는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LTA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 계약. 장기 계약 맞습니다. 네. 26년도 초에 마이크론이 주요 고객사들과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효과가 뭐냐면 가격이 정점일 때와 바닥일 때의 격차를 확연하게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이클 산업이라고 인식되었던 산업이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니고 어느 정도 미래 매출이 예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객들은 또 서버 고객들입니까? 대부분이 서버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의 그 서버, DDR5나 이런 게 필요한 고객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쪽 수요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뭐 예측 데이터를 보자면은 뭐 디램 같은 경우는 28년도까지, 예. 28년 뭐 2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는 뭐 27년 4분기, 27년 말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샌디스크 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죠. 샌디스크 주가도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특히 여기 근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맞습니다.
이 샌디스크가 최근에 편입하게 되었어요. 네. 이게 최근 4월 말에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샌디스크가 잡히면서 키워드 방식으로 잡히면서 최근에 신규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비중도 한 5% 정도로 그렇게 적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냐면은 다른 ETF들 막 종목 많은 거에는 1% 안팎의 비중들도 있는데 그래도 맞습니다. 샌디스크가 한 4-5% 들어가 네. 있다라는 거. 차트를 보시면 네. 낸드 시장에서 샌디스크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낸드 순수 플레이어라고 퓨어 플레이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샌디스크가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이 많은 분들이 뭐 USB 메모리라든지 SD 카드 만드는 옛날 회사로 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 근데 25년 초에 그 웨스턴 디지털로부터 샌디스크가 분사하게 되면서 글로벌 낸드 메모리 전문 기업으로 재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사업은 웨스턴 디지털에 남기고 네. 이제 순수하게 낸드 사업만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낸드 쪽에서 대박이 났고.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시장에는 낸드에만 100% 집중하는 순수 플레이어가 거의 없다고 없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다 낸드를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다른 D램이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낸드에 순수하게 노출이 되는 기업은 뭐 샌디스크랑 몇 개의 기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돈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샌디스크가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배합화를 했고, 근데 글로벌 HBM 반도체 ETF로 싸서 투자를 하면은 그 안에 한 5% 정도는 샌디스크가 담겨 있다. 맞습니다. 포트의 일부는 또 있는 셈. 그래서 되는 거고요. 뭐 저희 글로벌 HBM에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뭐 D램 시장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고 낸드 시장도 거의 일부. 60-70%까지 투자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또 샌디스크가 차지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하. 또 이게 그 해외 기업이 이 ETF 안에 있다 보니까 한화자산운용,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이제 국내 ETF지만 세제 측면에서 보면 순수하게 국내 것만 투자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네. 그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는 매매 차익 전체의 15.4%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ETF 명에 글로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 이거는 해외형이니까 내가 번 수익 전부에 15.4% 세금이 부과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국내에 상장된 ETF는 세금을 매길 때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상승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중 더 작은 금액에만 15.4%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올라간 거랑 과세 표준 가격 올라간 거랑 둘 중에 낮은 걸로. 맞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주식이 한 55%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예. 해당 종목들의 기여분은 과표 기준가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는 세금에서 의미 없고 빼주고 맞습니다. 마이크론 올라가는 거 혹은 샌디스크 올라가는 그 비중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대적으로 이거 ETF 가격 올라가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ETF 가격이 10,000원 올라간다고 해서 10,000원에 15.4%를 떼는 게 아닙니다. 그 거기서- 올라간 10,000원 중에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해외 기업이 차지하는 맞습니다. 올라간 비중만큼만 맞습니다. 거기에 15.4%?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신다고 한다면 마이크론이랑 이런 해외 기업들이 비중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0%가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그 50%에 15.4%를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순수하게 ETF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에 전체의 15.4%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먹고 이제 배가 불렀는지, 맞습니다. 뭘 먹었는지 그 중에서 좀 발라내야 돼. 그렇죠. 생선살 발라내듯이. 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요거는 헷갈리시면은요. 한화자산운용 그 플러스 ETF도 마찬가지고 ETF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특정 ETF에 들어가서 과세 표준, 과표 기준가를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해외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게 ISA 계좌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그 과세 이연 및 추후에 저율 과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어서 실제 세금 부담은 상당히 줄이실 수 있고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는 매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로 투자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고민이다. 반도체, HBM 지금이라도 사요. 막 이렇게 또 고민하실 겁니다. 좀 정리하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사이클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메모리 사이클은 과거에 봐왔던 그런 사이클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지만 이제 과거의 사이클은 PC가 잘 팔리고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그러다가 재고가 쌓이면 다시 무너지는 그런 컨슈머 주도의 짧은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주식은 오를 때 사고 꼭지에서 팔아야 한다. 이런 통념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이클의 경우에는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이고 긴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경쟁, 선급금까지 지급하는 장기 공급 계약, 네. 그 다음에 GPU 원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시장의 절반을 넘어서는 변곡점,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타이밍을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 맞습니다. 시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재평가되는 과정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이제 ETF를 통해서. 그래서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 이름이 기니까 또 여러분이 애칭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정 댓글도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10여 분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플러스 ETF 한화자산운용의 우종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